러시아 방문 공식 확인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렘린궁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제 오늘 새벽 전해진 걸 보면요, 논의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북한이 탄약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 이슈들을 논의하겠다 하는 걸 보니까 그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걸 사실상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기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여러 종류의 탄약을 제공하는 게 이번에 최종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덧붙이기를 두 정상이 합의할 거래에 북한이 러시아 방산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냐 없냐 그랬는데 일단 김정은 출발을 해서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까? 도착을 했습니까? 아직 도착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네. 오늘 새벽에도 그 소식이 많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방문 공식 확인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렘린궁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제 오늘 새벽 전해진 걸 보면요, 두 사람이 양국 이슈들을 논의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북한이 탄약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 이슈들을 논의하겠다 하는 걸 보니까 그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걸 사실상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렘린궁 대변인이 러시아 원 기자한테 무엇보다 먼저 양국 이슈들이 논의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서로의 호혜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고 계속 관계를 강화할 거다. 그리고 또 만찬도 제공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약 한 4년 몇 개월, 5년 정도. 그러니까 2019년 4월 네. 25일 브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습니다. 만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브라디보스토크에서는 8차 동방경제 포럼이 이제 지난 일요일 시작돼서 내일 이제 폐막되는 일정인데, 그동안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 보도했죠. 이 동방경제 포럼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크렘린궁이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약 제공, 무기 이런 쪽이 상당히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가 관심이 집중이 그쪽이 되죠. 제일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그렇게 여기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박 국무부 차관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북 정책 부대표도 겸하고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워싱턴에서 전략국제연구소 에서 한미동맹 70주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기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여러 종류의 탄약을 제공하는 게 이번에 최종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걸 접촉을 해온 걸로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덧붙이기를 두 정상이 합의할 거래에 북한이 러시아 방산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러시아 무기나 네. 방산 쪽에 사용될 원자재를 북한이 제공을 한다고요? 북한에 그동안에 희토류가 많다는 얘기들이 관측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이 정박 부차관보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는 게 어떤 상황이든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의사가 없다, 그리고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북한은 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행이 되고 예상대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합의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국무부 대변인도 네. 오늘 새벽에 보도된 걸 보면요, 계속 정상회담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그래서 무기 거래가 상수되면 이거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변인이 여기 대해서 좀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상당히 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푸틴이 이길 걸로 예상하고 시작했던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국제적 왕따한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건
우리는 지원을 위한 구걸로 규정하고도 한다.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건드렸네요. 네. 마지막 발언 좀 강하게 네. 네, 들리는데요. 외신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새벽에 뭐 CNN도 그렇고 뭐 외신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 발표 나오니까 이제 아주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했고요. 미국이 일주일 전쯤 이제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밝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오다 이제 공식 확인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네.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AP 같은 경우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는 대가로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그 첨단 무기 기술을 얻으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북한은 식량과 첨단 기술 뭐 에너지 이런 그다음에 것들을 이제 받고 그 에너지. ICBM 그 첨단 기술 최근에 그 위성 실험 같은 것도 실패를 했었죠. 잇따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옛 소련 설계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당 뭐 AP는 한 몇 천만 발 정도로 봤는데 로켓하고 포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러시아의 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는 러시아의 큰 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중국, 러시아하고 더 뭉쳐서 대미 연합전선의 일부가 되려는 그런 이른바 어떤 외교적인 가시성도 높이려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거의 뭐 대놓고 예. 네, 도와주는 셈이 되니까 예. 상당히 그 AP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군사 협력보다는 상징적 측면의 이득을 더 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러시아가 그 핵심 무기 기술은 그동안에 중국 같은 핵심 동맹한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공급받겠지만 이게 뭐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술을 주더라도 아주 전폭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이런저런 관측이 있지만 어쨌든 상징적일 수 네. 있다라는 것도 있네요. 로이터는 이런 그 이번 그 북러 정상회담을 랜드마크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실질적 대가를 치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북한도 상당히 지금 좀 다급한 입장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정말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이 전쟁을 돕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리고 또 AFP가 조금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푸틴의 그런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안드레이 란코프라는 이제 국민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러시아의 큰 걱정 중에 하나는 한국이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북러 정상회담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러지 마라 하는 식의 이른바 이 사람 표현은 부드러운 외교적 협박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우리한테 하는 러시아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있죠. 네. 그 러시아가 러시아 외무부 아주 일국장이 어제 그 동방경제 포럼에서 타스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무기하고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은 러시아하고 한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덧붙였네요. 한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가 아닌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점을 이제 러시아에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외신 보도가 뭐 한미 간의 탄약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데 한국 쪽에서는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우리한테 거듭 확인을 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그동안에 아주 주의 있게 지켜봐 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뭔가를 공급하고 여기서 행동을 취하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계속해서 좀 하는 거네요. 예. 메시지를 그러면서 보내고. 이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G20 가가지고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안보, 인도주의, 재건 분야 이런 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라는 걸 이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러시아 관리 얘기가 최근 이제 이거를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대리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해온 서방 집단 노선에 한국이 합류했다. 이걸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작년부터 러시아를 제재하는 한국이 올 들어서는 수출 제한 목록을 대폭 확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 제조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 시장 잃을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한국하고 러시아 간의 직항 노선이 중단됐기 때문에 네. 아직도 관광비자 면제가 유지되지만 양국 간의 인적 교류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포인트는요. 그래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후에 러시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은 아직도 보인다. 그러면서 이동훈 러시아 대사, 신임 대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말의 어떤 여지와.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국장 얘기가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미래를 가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잘해보자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좀 강하네요. 네, 강합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이제 뭐 도착을 김정은 위원장이 해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보도가 되겠죠. 아마 의심도 많이 쏟아낼 겁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주변 흑해 가스전 여러 곳을 되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저는 조금씩 정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이 어제 텔레그램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흑해 크림반도 그 근처에 있는 그 가스전 몇 군데 이게 이제 보이콧 타워스라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자기들이 탈환했다는 겁니다. 이걸 러시아가 그동안에 점령을 해왔다는 겁니다. 2015년 그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그 다음 해가 2015년인데 그때부터 러시아가 이제 이 가스전들을 통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빼앗았다는 주장입니다. 기간이 상당한데요. 한 7, 8년 정도 그렇죠. 러시아가 점령을 했었는데 이걸 탈환을 했다. 우크라이나 쪽 얘기는 이걸 되찾은 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곳을 군사 목적으로 상당히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흑해 통제하는 데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는 게 이쪽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크림반도 탈환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흑해 대륙분 가스전에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본토에 이제 가스를 공급해 제공했던 건가요? 왔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게 차단됐었죠. 뺏기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국방 차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동부 도네츠크 주에서도 되찾은 면적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나토가 내년 봄에 냉전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한 걸 가상해서 한 4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고 군용기도 대거 투입돼가지고 한 700회 정도 많게는 공중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근데 아직도 헝가리하고 튀르키예는 그 회원국 차원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도 이 훈련에 참가를 할 걸로 예상된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또 보니까 지금 방금 그 로이터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사람의 미국 관리를 이용해서 전했는데 최대 그 도달거리가 300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을 거의 주기로 승인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 탄두가 클러스터 본부 이제 그 더러운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 이거를 장착한 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승인 결정이 나오면 바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로이터 보도인데요. 이거 참 전쟁이 더 확산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네요. 네.
다음 얘기 해볼까요? 미국과 베트남, 중국을 겨냥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G20 끝나고 바로 베트남 국빈 방문했고요. 이제 어제 밤늦게 이제 알래스카로 이제 귀국길에 올랐고요. 여기서 만나서 이제 그동안에 미국하고 베트남은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는데 이거를 가장 높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미국에 가서 뭐 계약도 많이 했네요. 보잉 같은 것도 뭐 우리 돈으로 한 10조 한 근 4천억 원어치를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엔비디아 이제 베트남이 이제 베트남을 어떤 새로운 그 클러스터 그 공급망으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엔비디아가 베트남 기업들하고 클라우드 뭐 자동차, 의료, AI 부분 공조키로 했다는 것도 발표가 됐고요. 뭐 인텔, 구글 이런 그 고위 대기업 관계자들도 바이든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까지 네. 올라간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이 그 주요 자원인 광물의 중요한 공급처다.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핵심 광물 공급망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중국해 베트남도 중국하고 지금 계속 영유권 분쟁 그렇죠.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국제법 그 뭐 항행 자유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이 베트남하고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중국 차단에 베트남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당긴 겁니다. 인도도 지금 보면은 많이 이제 끌어당겼고요. 바이든이 저는 이번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한 분도 베트남과 인도만 굉장히 요즘에 좋은 일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다음 얘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얘기인데 인도 사우디 중국 1대1로 경제회랑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 얘기 어제 경제회랑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인도, 중동, 유럽 네. 경제회랑 이게 이제 서방 1대1로이죠. 네. 이걸 이제 출범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모디 인도 총리하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뉴델리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두 정상은 인도 사우디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이제 이게 2019년에 출범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에너지, 무역, 투자, 뭐 방위, 헬스케어, 뭐 식량 안보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요즘 상당히 바쁘네요. 글쎄 말입니다. 바쁩니다. 어제 그 TV 무함마드 왕세자 만나고 나서 네. 그 TV로 이제 성명이 이제 발표가 중계가 됐는데요. 사우디가 인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의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이제 더 끌어당긴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도하고 사우디 교역이 가장 최신 회계연도에 이미 한 70조 3천억 원 정도. 근데 뭐 이걸 더 대폭 확대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회랑 구상에 대해서 IMF 총재도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네. 그저께 이제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뉴델리 정상회담 참석 와중에 어떤 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상 발족을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 어떤 나라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배제는 안 되고 통합된 세계 경제라는 정신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제 견제하는 거를 좀 이렇게 견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배제하고 예. 뭐 소위 왕따를 시키고 너무나 대결 구도 뭐 이런 거는 좀 견제하자. 이 총재 얘기는요. 네, 자제하자라는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무역이 성장 엔진이 되길 원한다면 통로와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구상의 중요한 점은 모두의 이익이 돼야지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가가 통합된 경제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도록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좀 원론적인 들리기도 얘기지만 하네요. 좌우지간 그 미국을 좀 이렇게 좀 찌른 얘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 G20에서 미국 주도로 이제 이 경제회랑이 이제 고축 출범이 합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60일 안에 이제 여기 참여국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IMF 총재가 그걸 겨냥해서 그 협의할 때 절대로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그런 걸 두지 말라고 좀 견제를 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또 60일 안에 만나서 행동 계획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고 네. 이런 규정이 있군요. 저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계속 그런 그 공급망 강화, 다양화,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 연계성 투자가 많을수록 국가 간 무역을 위한 플랫폼이 많아지고 운송망, 통신망, 무역 확장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커진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리창과 또 바이든 대통령 둘이 만났다.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에 그 G20에서 간단히 교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리창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국 발전이 미국의 도전이 아닌 기회다. 그렇게 중미 양국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중국 경제가 성장하길 바라고 발전을 막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그 하노이 가서 그 중국 경제가 요즘에 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니까 뭐라고 이래라 저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얘기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민감하죠.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하고 베트남이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한 거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양자 발전, 관계 발전이 뭐 그건 좋은 거다. 하지만 제3자를 겨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 뭐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패권 냉전 사고를 버리라. 거듭 뭐 중국은 계속 이 얘기를 해왔죠. 미국에 대해서. 네. 리창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간단히 교류했다라는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는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보도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진핑의 엄격한 통제가 중국의 경기 대응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네요. 네, 미국 전문가들 얘기를 쭉 이제 종합을 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얘기는 그 시진핑이 모든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위 실무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뭐 자기들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최근에 그 자기네 경제학자들하고 12번 이상 비공개 토론을 갖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는데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모든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뭐라고 그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의 힘이 너무 강하다. 네. 뭐 전권을 쥐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시진핑 통치가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성장 쪽에 있던 것이 최근에 국가안보 쪽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 기업 규제, 그다음에 자국 민간 IT 기업들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 약화 요인인데 이걸 도대체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화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시진핑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대학 교수도 1978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이런 권력 집중, 이게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려면 시진핑이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해야 하는데 글쎄 그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네. 최근에 뭐 경제 부양을 위해서 대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시장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죠. 네.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 관련돼서 어떤 얘기 있나요? 바이든도 그 네. 지난 일요일에 그 하노이에서 회견하면서요. 사실 뭐 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우리가 무슨 발전을 막으려는 게 아니다. 중국 관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진실하게 대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중국이 자꾸 게임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억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뭔가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이폰 금지한 것도 하나의 그런 중국 정부의 그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현재 시진핑 주석이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한 걸 아는데 중국이 성공했으면 한다. 그러면서 조만간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말뿐인지 진심이 담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길 바라지만 규칙은 바꾸지 말고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는 그거죠. 네. 포인트는 그거죠. 네. 잘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미국 자동차 노조 뭐 굉장히 세죠. 네. 여기서 지금 사측에 대해서 앞으로 4년간 최소 임금을 40% 올려라.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두 가지 큰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지금 이제 사측하고 계속 티격태격 해왔는데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맞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14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파업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네.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산하 노조원이 14만 6천 명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요. 그러니까 이제 14일부터 파업이 되면 이건 뭐 심각하죠. 그렇죠. 마케도치는 이제 월가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해서 이게 장기화되면은 인프레가 가까스로 지금 인프레가 좀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조짐인데 4분기쯤 인프레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뭐 사실 유산남님 통해서도 생각을 좀 들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14일부터 하기로 결정이 이제 이미 이제 된 거고. 그 노조 지도부에 네. 이제 그 권한을 이제 투표로다가 권한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은 파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영향이 그렇죠. 엄청나겠습니다. 이 월가 보고서는 네. 아무래도 월가 보고서로 그런지 노조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사측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을 강행하면은 4분기에 네. 시장이 예상치 못한 인프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유가도 강세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 목표치 2%로 지금 조금씩 다가왔는데 그 시장 기대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4분기에 인프레가 예상 외로 이제 강해지면은 연준이 역시 긴축 기조를 더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네. 노동절 앞두고 지난주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나는 파업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이렇게 낙관한 이유가 공평한 합의 가능성에 기반한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은 지난달 중순에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노사가 공평한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노조는 아직까지 바이든 재선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선언하진 않았죠. 네. 원래는 편이라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인데. 그렇죠. 노조는 뭐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선거에서 지지해 왔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자동차 있는. 노조는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죠. 네. 트럼프가 치고 들어가서 나하고 놀자 했는데 당신은 저리가 했죠. 자, 마지막으로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미얀마 러시아 석유 제품 수입 대금 위안화로 지불, 이 얘기 어떤 얘기죠? 미얀마가 참 아세안에서 좀 미운 놀이 새끼죠. 네. 근데 이제 미얀마 그 투자 대외경제장관이 그 동방경제 포럼에 왔습니다. 그저께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하고 회견을 했는데 지금 위안화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석유 제품을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안화를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루블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자기네 그 미얀마 통화 이게 짜시네요. 네. 이거하고 루블 환전 협정이 조만간 체결되면은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밀카드 또 10월부터 미얀마가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던 아웅산 수치에 대한 이슈도 있네요. 이건 어떤 얘기죠? 지금 보니까 78살인데요. 네. 원래 여러 가지 뭐 부패, 선거 조작, 뭐 각종 혐의, 이제 군정에서 그냥 33년형 선고했다가 지난달 형량을 27년으로 감형을 했는데 지금 뭐 78인데 27년형이니까 참 대단하네. 근데 지난 7월에 잠깐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 군정이 그 집에 연금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이제 만나도록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교도소로 이송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건강도 상당히 좋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러시아, 그 미얀마 군정이 수치에 대해서 뭐 아주 계속 강하게 그 견제를 하네요. 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정기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